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고창건 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주최 측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열린 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대 토론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장이신 우리 김호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중 이 시간은 가장 움직이기가 불편한 시간입니다. 지금 한창 점심을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쁜 시간대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태를 되풀이하는 그런 낡은 정치의 틀을 벗고 새로운 21세기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거져 나오는 대선 자금 문제, 그것도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과거 국민소득 60불 시대에서 지금은 10,000불을 넘어서고 20,000불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IT 강국이 됐습니다. 남북관계도 탈냉전의 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정치는 지역구도에 얽매여 있고 권위주의에 얽매여 있고 정경유착에 얽매여 있고 사당정치의 고루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만 바뀌면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한국의 비약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정치가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주제가 한국 정치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참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책임있는 발언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힘으로 몸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사람은 대화를 하고 선거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단히 동물적이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인간은 동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 수준의 정치를 사람이 하는 정치로, 그리고 고대 원시시대나 있던 힘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 참여의 정치로 바꾸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토론회 개식을 모두 마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를 사회자신 김호진 교수님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정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열린사회, 열린정치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강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한국 정당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실 이화여대 조기석 교수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십니다. 다음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이상기 기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십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민 당국대 명예교수이시자 전 한국정치학회장이신 교수께서 한국정치 바꿔야 한다 이 주제를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20분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한국 정치의 새 패러다임, 한국 정치 바꿔야 한다고 하는 부탁을 받은 강민입니다. 저는 처음에 학술대 토론회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다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적어낸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발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근거가 바로 그 뒤에 붙은 참고문헌들입니다. 오늘 20분 동안에는 그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책을 한두 권 써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해서 제 논문 중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부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쉽게 중심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학생활 한 40년 한 사람이 강의인 시기에 이거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환대로 분석적이라 그럴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봤으니까 그 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이중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인 함정에 빠져 있느냐? 첫째는 부정스러운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정치 에리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둘째는 그 돈을 받아먹고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우매한 무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부정스러운 정치 에리트들의 배반과 또 그 돈을 받아먹거나 선동에 날뛰는 그래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우매한
대중의 반역이 바로 우리 한국민주주의가 빠져있는 두 가지 함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세 올베카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가 1930년에 대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속물들이 스스로 속물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다라고 대중사회의 전곡을 찌른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95년 미국의 크리스토퍼 라시라고 하는 교수는 엘리트의 반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돈으로 선동의 정치로, 동원의 정치로, 거리의 정치로 내모는, 다시 말하면 정치시장, 포리티컬 마케팅으로 내모는 엘리트들은 바로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반역한다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호세 데카의 말을 빌리면 부정한 돈을 뿌린 속물적인 정치 엘리트가 그 돈을 받은 속물적인 대중 스스로 속물인 것을 모르고 우리를 과거 반세기 동안 통치해왔다고 내가 말해서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돈을 가지고 정치하면은 그것이 재벌의 정치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가 됩니까? 돈의 정치는 종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칼 보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2001년에 쓴 책을 읽어보면, 이거 영어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The End of Politics, 정치는 종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은 돈의 정치를 하면 진짜 정치의 영역이 줄어들고 그리고 말살되고 종말을 고한다는 게 그 책입니다. 이런 책을 왜 우리가 진작 못 읽어봤는가 하는 정도로 읽어볼 때마다 감탄스러웠습니다. 린드브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린드브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국가와 시장, 마켓 이런 책에 보면 모든 것이 동등했을 경우 종국에 가서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돈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들하고 정치를 가진 사람이 유착됐다면 그놈의 민주주의는 시골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가 성행한다면 조작의 정치, 말의 정치, 쇼의 정치, 어느 학자의 말로 이르면 정치적 서커스, 동원의 정치, 선동의 정치, 거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 정치학자가 민주주의를 비꼬아 말한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시니컬하면서도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어딘지 아느냐? 공동묘지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것은 공동묘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의 광란장이 바로 민주정치가 아니고 공동묘지에 죽어 누워있는 그들의 지혜를 빌려야 민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세치 혓바닥을 마음대로 놀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전에 많은 정적 고민과 고뇌를 겪었던 사람들의 한국이면 한국의 지난날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현실을 성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어딘지 아느냐? 공동묘지라고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패한 속물적인 정치에 이르다가 속물적인 대중의 무리를 선동해서 이끌고 나아가는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만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모두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모두 구덩이에 빠지리다. 성서의 한 구절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지혜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안 되면은 상호 반목 대립의 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잠깐 또 들여다봅시다. 빈부의 격차, 중상층의 몰락, 대량 시험. 어제 뉴스인가에 우리나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3%가 시간제나 임시직이라니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나 10대와 20대는 83%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뭘 했느라 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것이다. 저처럼 그 계통에 공부한 사람도 그 뉴스 듣고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나이의 육부에 우리는 계급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직종별, 반액, 반전, 반미, 파병 문제와 남북 대화 문제를 놓고 반모하고 격돌하고 있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새삼 진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추록으로 돈을 날르고도 남이 개혁한다 하니까 나도 개혁하면서 한 발자국 더 앞서 떠들어내고, 과거는 미래로 닦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나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시기되고, 경제 어려움이 있으니 더러운 것은 덮어두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만도 두 대통령이 감옥소에 가고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감옥을 들어가는 사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 기억하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세기간에 썩어 무너진 정치는 단절되어야 하고 정말 바꿔야 합니다. 이게 지식인으로서의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와 관련된 장소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이 이런 때 필요하다면 단호히 나가서 내 주장을 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부패한 에이리스트 정치, 서커스를 하는 부정의 에이리스트들의 서커스장의 울타리로부터 정치라고 하는 사자를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새 정치는 무언가? 틀을 바꾸는 정치? 이것은 또 정치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3의 길을 쓴 영국의 안소니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울리 베크. 둘이 21세기의 정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백이 혼자 쓴 최근의 명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정치의 재발견. 영어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 체면이 구겨집니다. 정치의 재발견. 그는 다음 같은 명제로 시작합니다. 정치의 역사는 정치를 재발견하는 역사였다. 정치의 역사는 정치를 재발견하는 역사였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을 바꿔야 합니다. 틀을 바꾸는 새 정치는 어떠한 정치일까? 그의 말을 또 잠깐 빌려봅시다. 정치의 정치, 과거의 정치를 정치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폴리틱스, 큰 정치, 슈퍼 정치, 메타 폴리틱스, 변화의 정치. 그것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새 정치의 틀입니다. 과거의 정치가 룰을 만들어 놓고 룰에만 충실하려고 했다면은 21세기의 정치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룰을 바꿔 낚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좀 젊은 분들을 위해 도와된다면 과거의 정치는 룰 디렉티드, 새 정치는 리플렉시브,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룰 얼터링, 룰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바꿔야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 쟁쟁한 전문가들이 통화해서 하기로 맡겨두고 시간이 없음으로 해서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최고 국가 지도자는 역사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해안. 그리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두뇌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우리 운명을 결정하다시피 한 사건을 놓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IMF 당시 일본 대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성의 고위관리가 국제 세미나에 갔더니 옆에 바로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루빈 장관이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세미나 도중에 메모지다가 뭘 극적적해서 남겨주길래 훌쩍 남겨봤더니 멜트 다운, 녹아내린단 말이죠. 멜트 다운,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 자기가 끄떡끄떡 했다고 그는 회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임이 6, 7개월 전에 그들은 동아시아의 경제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메모 쭉 써서 주면서 끄떡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제 얘기를 2, 3분만 넣으면 딱딱하다고 박차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누가 어디다 적었습니다. 또 우리의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 당시 경제부총리는 괜찮다. 왜? 펀더멘탈, 우리 경제는 든든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이 괜찮았습니다. 또 어느 교수, 그래서 제가 흐름을 꿰뚫어보는 그런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두뇌 산업의 시대라고 다 떠들면서 어찌하여 두뇌 정치의 시대란 말은 안 합니까? 두뇌 산업의 시대는 두뇌 정치와 바로 양쪽 바퀴가 됐을 때 달구지 모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한 가지만 더 시간이 1, 2분 지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외국 교수가 한국의 IMF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IMF를 한국이 겪을 당시 미국은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쳤다. 미국은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 기다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극장에서 불이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대한 해안,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두뇌 집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토론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유명 칼 슈미트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치의 이론적인 걸 제공했다고. 왜냐하면 정치란 적과 내 편을 달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칼 슈미트의 도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왜 그토록 한쪽만 보느냐. 칼 슈미트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왜 그 생각만 하냐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논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디스커션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화하면서 미적거리는 정치는 이전 그만. 이건 흔히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날카롭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칼 슈미트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겠느냐? 앞을 예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정치. 말이 너무 길어서 생각해보니 용어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anticipatory, 예측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preventive, 예방적인 디모크라시.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코 큰 사람이 만들면은 괜찮고 코 낮은 사람이 만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럽니다. 그토록 유명한 예컨대 안 됐습니다만 하버드대학 교수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잘한다면은 왜 그들 말만 들었던들 이 꼴이 됐겠느냐고 말입니다. 앞에서 저는 부정한 내일이 때 반역과 돈을 받아먹고 심형으로서의 구실 못하는 군중의 무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을 배반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기로 합시다. 다 하셨어요? 하나만 더.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그간 민주주의를 배반할 수 있었을라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한때 민주주의에 반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역사에 반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빅뱅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빅뱅이 일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차떼기 선거 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언론인이 칼럼을 썼는데 한국 정치는 도둑들의 잔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것을 봤습니다. 한국 정치가 대단히 부패하고 과소비적이고 속물적인 속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정치 개혁이라 하는 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혜가 현장 정치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분주히 앞장서는 의원님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정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석 교수께서 좀 더 강론적인 입장에서 한국 정당 바꿔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분 발표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집단이 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당이 인간으로 치자면은 심장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가 두뇌라고 한다면은 정당의 심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죽었어도 지금 국회더러 문외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도 하고, 국민들이 온갖 허반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굴러가는 게 그래도 정당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이 동맥경화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전혀 피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없어지면 이제 거의 저는 정치가 끝난 거라고 볼 만큼 정당이 건강해야 인간이 튼튼해지듯이, 심장이 튼튼해야 인간이 튼튼해지듯이 한국 정치가 건강해진다. 근데 우리가 87년에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사실 사회 각 부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당만큼은 굉장히 후퇴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87년 이후 치러졌던 총선, 88년 총선에서 우연히도 우리가 지역정당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정당 때문에 정당의 민주화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 왜 지역정당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역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당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의 권한이 과거보다 더 강화됐고, 또 총재의 줄서기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의회는 완전히 총재들의 기싸움하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총재에 조리돼서 서로 죽기 살기식으로 싸우는, 그래서 한국 정치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지역주의 정당이 가져온 폐해가 아니냐. 그럼 그 과거에는 어땠냐? 지역주의 정당이 생기기 전에는 적어도 야당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선이 있었고, 또 그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당 민주주의가 적어도 야당에는 있었는데, 이 지역주의 정당이 나타난 다음에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정당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의 폐해는 뭐냐? 저는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즉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그래서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일에 당내 경쟁이 있다면은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해도 저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정당이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고, 또 그런 지역주의 정당 때문에 정당이 썩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했던 것이 정당 개혁이고, 정당 개혁을 통해서 당내 민주화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정당을 없애든지 아니면 정당 내 당내 민주화를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개혁을 한다면은 저는 한국 정치가 문제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지난 대선에서 정당 개혁이 민주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조 교수는 한나라당 편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지 민주당 편이더라. 왜 제가 한나라당 편이라는 오해를 받았냐면은, 제가 항상 저의 화두가 정당 개혁을 하라고, 총재 제도를 폐지하라고 이제 앞장서서 외쳤었는데, 제가 주로 민주당을 공격했어요. DJ가 대통령으로 있는. 왜 민주당을 공격했냐면, 저는 한나라당은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5년 내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은 구조적으로 총재에게 맞설 용기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이고 퇴임을 하기 때문에 공천권이 DJ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제가 총선 전에 얘기를 했었고, 실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저는 희망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의 정당개혁 문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TV토론에서 저를 본 사람이 민주당을 공격하니까 한나라당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정당개혁이 된 게 언제냐면은
재작년 12호 재보선에 DJ가 패배하면서 거의 다음 대선에 패색이 짙게 된 거죠. 그래서 총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민주당이 가장 정당 개혁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어떤 당내 경선이라는 상당히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얼굴에 화장을 덧칠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은 완전히 국민 쇼에 불과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노사모들한테 또 맹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을 폄훼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당내 당원들 물갈이를 하지 않은 가운데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거 경선 끝나면은 쇼로 끝나고 당내 위기는 또 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 후보가 민주당 당원들, 당직자들에게 마구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거는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민주당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견된 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지난 대선에 당선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2030이 철이 없어서 당선시켰다라는 둥, 바람에 휩쓸려서 그랬다라는 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시민 세력과 보수 언론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 세력이 결국 보수 언론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시민 세력을 상징하는 노무현이라는 후보를 뽑음으로써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결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의 패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정당이 어디 갔냐. 노무현은 국민 후보 노무현이고 이해창 씨는 정당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심판을 받기가 싫어서 정당 이름을 숨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야당은 정당 이름이 어디 갔냐. 많은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국민 여론을 잘 아는 거죠, 양쪽 정당이. 정당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후보들로 싸움을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이해창 씨는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대쪽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노사모로 대변되는 시민 세력, 자발적인 참여자인 시민 세력을 대변하는 후보로서 붙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이해창 후보는 한나라당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고 보고, 노무현 후보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낡은 정치를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정당을 버려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강력하게 보내주었다고 지난 대선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 개혁을 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개혁의 욕구로 나타났던 것이 민주당 내의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당원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는 지금과 같은 분당 사태는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까봐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고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개혁 세력이 둘로 나눠지는 그런 최악의 분당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사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 또 많은 호남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한겨레 20일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을 또는 열린우리당을 배신자라고 부를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린우리당의 출범이 한국 정당사의 발전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두 가지 기여는 저는 열린우리당이 출범함으로써 각 지역에 이제 경쟁이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도 영남에서도 한나라당이라고 무조건 당선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인위적으로 탈지역 정당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저는 그 경쟁이 되살아나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정당 개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당 개혁이 왜 어렵냐, 물론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더 힘든 거는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진성 당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물론 그중에는 그 정치개혁 염원을 가진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과거의 정당원들은 많은 경우 선거 브로커들도 있고 룸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있는 한 개혁적인 사람들이 결코 정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원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있는 민주당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개혁 세력들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름으로 탈당을 하고 이제 분당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이 가장 큰 게 조순영 대표의 출범이라고 봅니다. 과연 민주당이 분당 사태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조순영이라는 분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의 정당 개혁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당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원내 정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그 원외 사무처 중심으로 이끌고 가던 그런 정책 의장이나 이런 그 중요한 기구들이 저는 원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미국식 그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식 제도라는 것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율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여소야대에도 상관없이 그 의회가 잘 움직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타협과 그런 그 협상을 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 내 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역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 의석 이상을 받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소야대가 그 고질적인 문제인 상황에서는 미국식 의회로 가는 것보다는 유럽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헌법에 따르면 책임종리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의원들의 입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린 내각을 구성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그 다수당 간의 어떤 연립을 통해서 타협과 협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미국식 원내 그 민주주의로 가기보다는 유럽식 그 원내로 가는 건 어느 정도 하더라도 오히려 유럽식 의원내각제식의 그 정당 개혁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또 그 연립 내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시키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현 정당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잠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우선 한나라당을 보면은 그 최병렬 대표가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것은 새 정당이 모두 정당 개혁을 자기네들의 브랜드로 삼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열린우리당의 그 창당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 대표는 그 당 대표가 물갈이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총재가 하던 식으로 사실 과거에도 총재가 물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인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높은 나라가 없을 정도인데, 그것은 물론 총재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능력 있는 신인들을 많이 영입해서 물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을 볼 때는 총재만 사라졌지 별로 변한 게 없다. 지구당 위원장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개혁은 위로부터 당 대표에 의해서 하겠다. 근데 과거에는 총재가 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너무 100%였고 또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대표가 대통령 대표가 안 되고 자기는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인데 과연 그 과거의 총재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개혁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방법으로 쓰긴 하지만 상당히 내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내분이 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분과 권력 투쟁을 바꿔야 저는 한나라당도 개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하나 염려되는 거는 한나라당이 너무 위기에 몰리면은 오히려 개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위기에 몰릴수록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대표 중심으로 또 과거적인 그 정당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을 풀어주는 것이 저는 한나라당 정당 개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분당 사태를 당하고서 이제 당대표 직선제에 의해서 조순영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저는 그 조순영 의원이 참 존경받는 그런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초에 당선자 시절에 당대표는 직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정당이 유럽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 직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순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은 참견하지 마라. 당대표 직선하면은 옛날처럼 총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고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당대표 직선에 나오려면은 그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대표를 왜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당 개혁에 대한 비전이 없이 이분이 당대표에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잘은 모르지만 지구당 위원장들이 대의원들을 다 지시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면은 가능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개혁적인 인사가 당대표가 된 거는 참 환영을 하지만 과연 근본적인 당 개혁에 민주당이 나올 수 있느냐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조 대표가 요새 굉장히 뉴스 메이커예요. 굉장히 신선한 행보가 뉴스거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지부에 방문을 한다든지 현충원에 방문을 하면 돈봉투를 돌리면서 이렇게 쑥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깨끗한 정치인이라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 당대표가 됐으면 돈봉투 주는 관행을 없애야지 그걸 쑥스러워하면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행을 뒤쫓아가는 개혁적인 인사가 당대표가 되는 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내 총무 경선에서 과거 민정당 한나라당에 있던 두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이 당선이 됐고 이 사람은 정통 모임에서 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정당 개혁을 할 의사가 있어서 이런 분을 원내대표로 뽑았느냐라고 봤을 때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민주당을 분발시키려면은 누가 분발해야 하냐면은 열린우리당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새 정당이 태어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만 있으면 뭐합니까? 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뒤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한 게 뭐냐면은 내부 권력 다툼 하는 것만 언론에 슬쩍슬쩍 보도가 돼요. 당 지도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물론 언론의 나쁜 환경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원모라고 언론 개혁하는 단체 회원들도 여기 와 있고 그런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민주당 띄우기를 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전혀 언론에 부각시켜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는 것이 없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운영위원장제를 도입한 거는 저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폐지한 건 좋은데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지구당 위원장 중심으로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구당 상당내외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박차고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의원들이 전국구 의원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개혁 인사 철새 정치를 무작위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 국민 경선 과정에서 다 걸러질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물 있는 인사들은 좀 신중하게 영입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욱 화가 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당 지도부도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더러 입당하라는 것은 홀로서기 하지 않고 대통령 한테 좀 기대보겠다는 거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정 협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뭔가 자기네 정강 정책을 내놓고 나서 대통령을 당원으로 초청하면 몰라도 그 대통령 입당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 열린우리당 뭐 해야 되냐? 저는 열린우리당의 경쟁 포인트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 진성 당원을 중심으로 한 열린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정당입니다. 이름도 열린우리당이니까 좀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는지 아직 그 진성 당원들이 그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사도 정당원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누가 권력 잡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권에 들어가는 일도 저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정당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뼈 빠지게 고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으면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실물 정책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전국을 투어하면서 진성당원 중심의 워크숍을 하십시오. 정책 워크숍을 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로드맵이 지금 250개라고 합니다. 이거 우선순위 정해서 추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진성당원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아래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정말로 내년 총선에서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경우에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뭐 범국민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안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떼기 전국에서 겨우 이 정도 안을 만들려고 개혁위를 만들었는지 정말 좀 실망스러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돈 쓰지 않는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국회에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기의식이 없고 정치인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이것을 정말 바꾸기 위해서 직급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정말로 그 정치가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